하버드 교수, 교통안전 분야 30년 경력.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논문도 실험도 아닌 한국행이었습니다. 명품보다 귀한 가치를 딸에게 주기 위해 떠난 이유. 그 결심의 배경엔 바닥에 깔린 작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통안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살던 존 리처드슨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도시교통 시스템을 가르치고 있었고 수십 년간 세계 여러 도시의 도로 안전, 보행자 시스템,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해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수많은 논문을 쓰고 여러 나라의 정부 자문도 맡았으며 제가 만든 이론과 모델은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지 못했어요. 바로 제 딸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날은 겨울이었어요. 해가 일찍 지고 길바닥엔 얇은 얼음이 깔려 있었죠. 제 딸 에밀리는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뛰어나오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SUV가 그대로 들이받았고 에밀리는 몇 미터나 날아가듯 굴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피범벅이 된 아이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빠 무서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미국도 스쿨존 내에서의 규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속도를 조금만 초과해도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고 경찰차가 상시 대기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 총기 난사가 벌어지는 것처럼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질주는 언제 어디서든 벌어집니다. 제도와 현실이 따로 노는 거죠. 어쩌면 저희 사회는 규정을 만드는 데는 능숙하지만 실천에 있어선 너무 느슨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장했던 통합형 스마트 신호체계, 예방형 감속구역, 보행자 중심 설계. 이 모든 개념들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게 아무 소용도 없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학자였던 저는 정작 제 가족 하나 지키지 못했던 무력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에밀리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다리엔 평생 남을 큰 흉터와 복합골절 후유증이 남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고 가르친 시스템이 정말 옳은 걸까?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 신호등 앞에 서서 운전자들의 눈빛을 봤어요.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 세상. 빨간불에도 무심히 교차로를 질주하는 차량들. 보행자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미국이었어요. 딸의 사고는 단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그 무렵 제 이메일로 한 통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국제도시교통 포럼. 처음엔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발표 자리일 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에밀리가 재활치료를 받는 걸 지켜보던 중 한 간호사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교수님, 서울 같은 도시는 보행자 사고가 미국보다 훨씬 적대요. 정말 사람들이 신호를 잘 지키고 시스템도 정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진 신념의 조각을 다시 붙잡고 싶은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저 학자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다시는 내 아이가 다치지 않을 곳을 찾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탄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단순한 출장이라고 하기엔 제게 이 여정은 너무 절박했고 학문적인 호기심보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더 컸던 게 사실이에요.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생각보다 훨씬 질서정연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들이 좌우에서 복잡하게 오가는 와중에도 경적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가벼운 산책을 하러 나섰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서울은 첫인상이 매우 깔끔했어요. 길이 깨끗했고 골목마다 방범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제가 호텔 근처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앞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자체도 놀라웠지만 정말 경이로웠던 건 바닥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LED 바닥 신호등이었습니다. 네모난 유도등이 보도블록 사이에 매립되어 있었고 빨간불일 땐 빨갛게, 초록불이 되면 초록빛이 부드럽게 퍼져나갔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젊은이들도 그 불빛을 따라 자연스럽게 멈췄고 움직였죠.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내가 설계도에만 그렸던 시스템인데 몇 해 전 미국에서 바닥 유도등에 관한 연구 제안을 한 적이 있었지만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 때문에 기각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던 거죠. 신호가 바뀌자 차들은 말 그대로 정지 상태에서 사람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운전자가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조차 보였고 보행자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다르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미국에선 신호등이 있어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차들을 경계하며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의심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선 보행자들이 서로를 믿고 운전자들은 사람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시범이라도 보여주는 건가 싶을 만큼 너무도 이상적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상이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동안 옳은 방향으로 연구해왔던 걸까? 아니면 이곳처럼 사람 중심이라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살았던 걸까? 처음 서울 땅을 밟고 나서 불과 몇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미 큰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은 대중교통이 편리하다고 말하곤 했지만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선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 근처 역사로 향하는 길, 도로 옆 버스 정류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동문이 달린 쉘터 안에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안내 스크린엔 정확한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이들 대부분은 노인과 학생들이었는데 눈길을 끌었던 건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의 표정이었어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버스는 천천히 다가와 노인을 향해 경사로를 자동으로 내렸고 기사님이 직접 일어나 휠체어 고정을 도와주더군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단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그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미국이라면 휠체어 승객은 주변 사람 눈치를 보며 겨우 올라타거나 대부분 별도의 특수 차량을 신청해야 하죠. 그것도 이틀 전에는 예약해야 하니 자율적 이동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곳 서울에선 그 모든 게 당연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판은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쓰여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꼼꼼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승강장에 내려서니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모든 선로에 설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안전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소음을 막아주는 동시에 지하철의 정확한 정차를 유도하고 나아가 승객을 신뢰하게 만드는 장치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전동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린 뒤 조용히 승차했습니다. 시끄러운 대화도 없었고 임산부 배려석과 노약자석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임산부석엔 분홍색 표지판과 부드러운 등받이 쿠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배려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환승 구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내 이동 동선이 간결했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모든 출구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노인이나 외국인도 복잡하지 않게 환승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전문가로서 느꼈던 감정보다 한 명의 아버지로서 받는 안도감이 훨씬 컸습니다. 이런 도시라면 내 딸이 혼자 다녀도 되겠구나. 그 단순한 확신이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자연스럽게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스크린도어 설치율, 휠체어 접근 가능한 정류장 비율, 통합요금제 기반의 환승 체계. 모든 지표가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기술보다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서울에서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일정이 끝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울에서 겪은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닥 신호등, 온열 의자가 있는 버스 쉘터, 스크린도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시민들의 질서 있는 대기. 이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왔거든요. 하버드로 돌아온 첫 주, 저는 교통공학과 교수진 워크숍에서 발표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사람 중심 교통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10명 남짓한 교수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앉아 있었고 저마다 연구과제나 예산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서울은 단지 기술이 발전한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설계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입니다. 바닥에 매립된 LED 신호, 자동 경사로, 통합 환승 시스템, 시민 의식까지. 저는 사진과 영상,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절반쯤 지났을 때 한 교수가 비웃듯 손을 들더군요. 존, 그건 서울 중심가 이야기지. 지방은 안 가봤잖아. 다른 한 명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서울, 우리랑 상황 자체가 다르잖아. 인구 밀도, 문화, 예산 구조 적용 불가야. 심지어 한 사람은 대놓고 말했죠. 좀 감성에 치우친 것 같군. 교수답지 않게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단지 견해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교통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교통은 여전히 흐름과 속도, 경제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제 딸은 다리를 잃을 뻔했는데요. 제가 침묵하자 사불의 교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요즘 너무 감정적으로 보인다. 학자는 데이터에 집중해야 해. 그 말에 저는 책상 아래로 떨어뜨린 발표 리모컨을 허겁지겁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데이터만 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제가 만난 서울은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온기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그 온기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회의실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떤 교수는 한숨을 쉬었고 몇몇은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개인 연구실에서 혼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울 교통 관련 브로셔와 딸 에밀리가 병원에서 만든 재활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그 그림 속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한국이 좋아요. 거긴 사람들이 따뜻해.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을 걷어보니 캠퍼스 위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더군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자 서울의 따뜻한 바닥 신호등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저를 향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왼쪽 다리를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아이는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저를 안았어요. 아빠, 나 오늘 재활센터에서 혼자 계단도 올라갔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에밀리, 혹시 다시 서울에 간다면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거기 다시 갈 수 있어? 거기선 신호등 소리도 들리고 버스 기사 아저씨도 웃었잖아. 내가 무서워하지 않았어. 정말 괜찮았어,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금까지 교통 시스템을 논문과 수치로만 보던 제가 이제는 한 아이의 두려움과 안정을 통해 도시를 재정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하버드를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 연구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 우리 딸이 혼자 걷고, 혼자 기다리고, 혼자 건널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내가 이뤘던 모든 업적보다 더 위대해.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러다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안심이 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로서도 인정받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버드 대학 측에 정식으로 연구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에 있는 한 연구기관의 국제자문직 제안에 응답했죠. 그곳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 통합환승 시스템 구축, 교통 소외 지역 개선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고 일사천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한국으로 이주한다고. 이해할 수 없어. 미국이 그래도 선진국인데.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사회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이 도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에밀리는 서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분 좋은 상상을 했습니다. 아빠, 거기선 지하철에 내가 앉을 자리도 있고 누가 먼저 도와주잖아. 그리고 바닥에 불빛도 있어서 너무 좋아. 저는 그런 에밀리를 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한 길은 옳다. 서울로 이주한 뒤 첫날, 우리 가족은 잠실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바로 초등학교가 보였고 그 앞으로 조용한 도로와 넓은 횡단보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에밀리가 이 거리에서 학교를 오간다면 정말 괜찮을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한국 초등학교로 첫 등교를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겹쳐 도로엔 차량이 제법 많았지만 모두 신호에 따라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에밀리는 스스로 신호를 기다리고 바닥의 초록빛 유도등을 따라 조심스럽게 길을 건넜어요.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던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딸을 걱정하지 않고 그저 믿고 보낼 수 있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에밀리를 몰래 지켜봤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미술학원에 가는 길, 버스에서 내릴 때, 길을 건널 때, 그 모든 순간마다 그녀는 혼자서도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류장에는 경사로가 있었고 엘리베이터에는 음성 안내가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교통약자 좌석이 항상 비워져 있었으며 지하철 스크린도어 너머로 질주하는 전동차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가족 모두가 놀란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에밀리가 계단 앞에서 잠시 주춤할 때면
누군가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어 도와주었고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약자가 배려받는 일이 특별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연구기관과 회의가 있어 출근하던 중 버스 쉘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껏 저는 도시를 교통량과 소통 효율로만 평가해왔는데 서울은 그와 반대로 사람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였던 거죠. 에밀리는 점점 더 밝아졌고 걷는 것도 훨씬 자신감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오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 도시에선 무섭지 않아. 길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불안 속에서 자라왔는지를 실감했거든요. 저녁마다 우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신호등 소리에 맞춰 아이들은 장난을 치고 노인 부부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은 누구에게도 위협적이지 않았고 보행자는 이 도시에서 당당한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하버드에서의 그날 제 발표를 비웃던 교수들의 표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저를 가장 강하게 부정했던 사브레 교수의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죠. 넌 감정에 치우쳤어. 교수가 아니라 활동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국제교통도시 포럼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장소는 싱가포르였고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도시교통 패러다임이었어요. 연사 명단 중엔 사브레 교수의 이름도 있었고 제 이름도 함께 있었죠.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결국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살아낸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포럼 첫날, 수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신 시스템과 실험적 모델이 소개되었고 열띤 토론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교통 연구자 존 리처드슨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먼저인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서울의 거리와 에밀리가 걷는 모습, LED 바닥 신호등과 스크린도어, 휠체어 경사로, 온열 의자, 점자 안내도와 노약자를 향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배려가 담긴 사진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도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멈춰주는 도시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땐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뒷자리에서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브레 교수였어요. 존, 내가 말한 그 시스템 실제 전국적으로 적용돼 있는가? 몇몇 모델 도시만 보고 전체로 확대해서 말한 건 아니겠지? 그 질문의 순간 마음이 조여왔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서울은 단지 도로와 신호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가 만든 문화의 결과죠. 그리고 저는 그 문화를 살아낸 시민 중 한 명입니다. 서울은 지금 매일같이 그 이상을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브레 교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과 약간의 침묵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학기 교환 교수 프로그램으로 서울을 가봐야겠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발표가 감성파리로 치부되지 않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포럼이 끝난 뒤 여러 나라의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교통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린 도시의 속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제 딸을 지켜준 도시의 진짜 가치라는 걸 그제야 확신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사계절이 한 바퀴 돌았고 그 사이 우리 가족은 이 도시의 속도와 온도에 익숙해졌습니다. 에밀리는 어느새 혼자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만큼 밝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집 앞 횡단보도 앞에 서서 그 아이가 바닥의 초록빛을 따라 천천히 건너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딸이 그렇게 당당하게, 편안하게 자신의 발로 일상을 걷는 모습은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도시가 그녀에게 준 것은 단지 인프라나 시설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게 해주는 용기와 세상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 정책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전용 도로, 저상버스 확대 정책,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공지능 신호등 도입 프로젝트. 이제는 제 손으로 이 도시의 내일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논문보다, 강의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에밀리는 요즘 그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엔 이런 글을 써놓더군요. 서울은 나를 기다려주는 도시예요. 내가 느려도 괜찮대요. 그래서 나는 이 도시가 좋아요. 그걸 읽고 저는 조용히 아이 방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듯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울었어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그제야 진심으로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매일 아침 딸을 지켜보며 사람을 위한 교통을 설계하는 아버지 존 리처드슨입니다. 이 도시는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을 기다려주는 도시입니다. 누군가 멈추면 함께 멈춰주고 누군가 늦으면 기다려주는 그런 도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서울은 저에게 교통 시스템 이상의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안전이란 결국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시도 언젠가 이곳처럼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 리처드슨 교수와 그의 가족이 서울에서 겪은 변화 어떻게 보셨나요? 사고로 딸을 잃을 뻔했던 한 아버지가 낯선 나라 서울에서 다시 삶의 희망을 찾는 여정이었죠. 처음엔 회의감과 상실로 무너졌던 그가 바닥에서 빛나는 신호등 하나에 마음을 열고 사람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에서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깨닫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서울의 시스템이 단지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리는 따뜻한 문화와 함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석, 대중교통 환승의 편리함, 그리고 시민들의 조용한 배려까지. 존 교수와 그의 딸은 그 속에서 매일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죠. 이제는 서울의 시민으로 살아가며 지하철을 타고 김치를 담그고 골목 산책을 즐기며 이 도시가 자신들의 집이 되었음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때 교통 이론을 연구하던 그 교수가 이제는 서울의 길 위에서 사람을 향한 이론을 실천하고 있다는 게 참 따뜻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혹시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온다면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